아시겠지만 한국은 일단 개학이니까 작년에 이어서 개학 시즌 특집이랑요. 요즘 세상에서 어떤 얘기들이 돌아가는지 오늘 푸드 트렌드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달 동안에 iOS는 23,000개의 신규 앱이 나왔고요. 안드로이드는 18,000개의 신규 앱이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이번에 위젯을 만들었는데 이 위젯을 화면들인데요. 원하는 나라, 그 다음에 장르를 고르면 이렇게 화면을 제공하는 위젯 서비스 하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해주세요. 저희 회사가 40개 국가가에서 150개 국가로 데이터 수집을 좀 확장했습니다. 현재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카카오 페이지가 카카오톡보다 한국에서는 인기가 있었는데 옆 나라 일본이나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다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야후, 그 다음에 곰돌이 모양이고요. 중국에 지금 홍콩에서 보게 되면은 맥도날드가 지금 한국에서는 좀 약세지만 다른 나라에서 굉장한 액티비티가 보이고 있어서 오늘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만 보여지는 이런 앱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곰돌이. 이 곰돌이가 그냥 곰돌이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스트레스 해소에 관련돼서 이제 메디테이션이라는 게 하나의 계속 트렌드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달에 가장 핫앱으로 올라온 게 이 곰돌이를 통해서 힐링하는 메디테이션하는 앱이 지금 일본에서는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핫앱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앱은 이런 거예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든 나라 마찬가지인데 내 폰이 느려지고 내 데이터는 정말 금쪽같이 아까워요. 그쵸? 그래서 아이폰 유저들한테도 이제 250엔을 내면은 기사 볼 때 보면은 잘못 클릭하면 광고 나오고 새창 가고 그 다음에 내 데이터 사용 요만큼인데 이딴만큼 금방 다 써버리고 막 이럴 때 있죠. 네, 그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똑같아요. 우리 아이에게는 성인 정보를 필터링하고 싶어 하는데 모바일에서는 그동안 못했었거든요. PC용 소프트웨어인데 이제는 아이폰에서도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웹서칭을 폰에서 할 때 각종 분량이나 광고 데이터를 필터링해주는 앱이 큰 시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앱은 맥도날드는 다 국적회사고요. 현재 보이는 화면은 홍콩 버전입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쓰는 현상이 좀 달라서요. 6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맥도날드 제품을 소개하는 앱이랑 맥 딜리버리 서비스 앱이 일본, 미국, 그 밖의 나라에서 각 나라마다 딜리버리 앱 쪽으로 라운드가 많이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가실 때 느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캐시로 안 되는 데가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 가면 홍콩 알리페이를 써야지만 교통수단부터 시작해서 편의점까지, 그다음 노점에서까지도 캐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알리페이가 탑3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앱으로 올라갔고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아마존이나 이베이보다 지난달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시가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계속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에 월드와이드하게 이런 게 탑픽으로 뽑혔는데 특히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얘기했죠. 알맛 본 사람들은 잊지 않는다. 북미, 남미, 아시아 지금 보면은 이 알리익스프레스의 모든 기적을 다 엿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초고속으로 배달이 와서 이게 과연 해외 직구 맞는가 하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지금 유럽, 아시아, 남미 그리고 1등은 안 했지만 북미까지도 알맛을 보신 알리익스프레스 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도 맥도날드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 중동의 쿠웨이트 카타르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리뷰를 했는데 거기도 푸드의 1등 앱이 맥도날드가 나왔는데 맥도날드가 정확히는 맥 딜리버리 앱이 나왔습니다. 그 뜨거운 나라도 역시나 햄버거는 배달해서 먹는 게 지금 핫앱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홍콩 맥도날드 앱, 여기는 한국 맥도날드 앱. 그냥 화면 보셔도 달라요. 좀 전에 봤던 독일이랑도 다르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원 브랜드가 각 나라마다 다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한국에서는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걸 쓰지만 지금 중국이나 사우디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같은 로컬라이제이션 돼 있는 푸드 딜리버리 앱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 투자 금액 유치 단위도 1,000억 단위가 넘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한 달이었고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좀 특이했던 거는 홈플러스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했더니 막 마케팅 대행사가 바뀌었나 봐요. 카톡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모든 데에 홈플러스 앱이 갑자기 레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는 성공을 하셨고요. 그러나 아직 주류 앱인 SSG나 소셜 커머스 앱에서는 아직 한 수인데 이번 한 달 동안에 가장 급등 레이징 앱은 홈플러스였고요. 주말에 마트 순례 하시는 분들 순례자를 위한 앱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24시간 밤이 되면 에브리데이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대 투어 하지 마시고 이 앱으로 먼저 가격 비교한 다음에 그 집으로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입니다. 이번 달에는 좀 주요 이슈 중에서도 좀 특이한 것만 골라봤는데요. 인공위성이랑 그리고 수면 해킹 그리고 암호화폐 이 세 가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어스나우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투자 금액은 비공개인데요. 소프트뱅크 그리고 이제 유럽의 가장 큰 항공 제조사 에어버스 그리고 이제 위성 스타트업인 원앱의 브렉 와일더 CEO로부터 투자를 받았거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목적이 인공위성 500개를 전 이제 지구 주변 다 띄운 다음에 횡단보도에 몇 명이 지나가는지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를 이제 라이브로 감시 또는 감지 또는 관측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정부랑 기업에 팔겠다는 게 기본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어떤 걸 디텍팅하느냐? 좋은 방향으로 먼저 불법 선박 그리고 이제 태풍 경로 확인, 산림 화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약간 어떤 이제 감시 또는 다양한 어떤 이제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개개인의 어떤 활동을 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특정 집단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수십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특허 전문 회사인 인터넷추얼 벤처스에서 인큐베이팅으로 시작한 회사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8년 동안 사업 개발 담당 이사로 있던 분이 나와서 대표로 선임이 돼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올해 이제 1월 달에 만들어진 회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면 시장, 이제 수면을 해킹하는 건데요. 간단한 예로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에디슨이 영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강철 구슬을 손에 들고 손에 힘을 뺀 상태에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은쟁반 같은 거 두고 그러면 이제 깊은 잠이 들기 직전에 손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쨍그란 소리 나면서 깨지거든요. 근데 손이 깨거든요. 그 사이 수면과 각성 사이 구간을 히프나고기아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이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가장 창의력이 극대화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MIT 미디어 랩에 있는 그 젊은 연구원 한 명이 개발한 게 뭐냐면 저런 걸 개발한 건데요. 도묘 장비라고 해요. 사용자가 이제 손에 저거를 착용을 하고 잠이 들고 나서 이제 주먹을 쥔 상태에서 잠이 들고 나서 이제 깊은 잠이 들게 되면 손이 이완되면서 빠지잖아요. 그때 이제 그 지보라고 하는 여기 써놓지 않으시나 그 휴고 로봇 같은 조그만 로봇이 미리 저장된 음성을 통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는 사람한테 너는 어떤 사람 가고 싶어?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본인은 어떤 사람 가고 싶어라고 무의식 중에 대답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어떤 히프나고기아 상태를 기간을 연장시키고 이 대화를 이 로봇이 음성 녹음을 다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벌어지는 대화가 본인이 이제 창의성에 나오는 아이디어를 향후에 캐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아주 이제 초기 단계거든요. 이게 이걸 왜 꺼지냐면 우리가 평생을 3분의 1을 자면서 보내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는 어떤 발달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똑같은 패턴 반복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간단히 해킹을 함으로써 개인의 어떤 두뇌 그리고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또는 어떤 디바이스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침대 자는 것도 하나의 사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 전통이라고 썼네요. 미국에는 이제 기존 전통 산업군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기준으로는 이제 에드리스트에 있는 건데 작년 말에 이제 19,000달러를 찍었을 때 약간 채용 정보 수가 750개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락을 해도 그 채용을 하는 인원수는 2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월스트리트나 이렇게 금융권에 있는 금융권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면 미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죠. 여기 CF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는 뉴욕 증권거래소 재무부장이 이제 코인베이스 지금 재무부장으로 이동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 인력들이 그 산업에 이동을 하면은 그 산업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약간 펀더멘털 기준으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라테니스 주성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항상 중국에 있다 보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번 올해는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또 핫한 4월달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알리바바랑 텐센트, 마와텅이랑 마윈 대표가 지금 나란히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올 4월달에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러머, 그러니까 아까 그 고유한 대표가 배달의 민족과 같은 중국의 로컬 딜리버리하는 큰 회사가 얼러머, 배고프냐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를 알리바바가 10조 원 가량의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면서 이 회사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메이투안, 디엠핑왕이라는 이 회사는 중국의 지금 가장 큰 또 이 모바이크라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를 거의 3조 원 가까이 2조 9천억 원에 이 회사를 또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센트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돈이 뒷단에는 텐센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대 주주가 이미 메이투안 디엠핑왕이라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텐센트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단에서 직접 나오는 알리바바가 있고 뒷단에서 숨어서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는 텐센트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 간의 모바일 경쟁이 같은 경쟁사에서 이렇게 서로 침투하는 게 아니라 한 회사는 배달 서비스가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사버리고 이제 신유통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마윈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가 얼러머를 인수를 하는데 알리바바가 직접 인수하는 게 아니라 알리바바의 또 산하로 또 있는 이제 핀테크를 하고 있는 알리페이를 지금 하고 있는 엔드파이내셔널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3%의 주식을 있었는데 나머지 57%까지 모두 사버리면서 100% 자회사로 편입된 이런 이제 케이스 두 개의 큰 이제 케이스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앱들이 배달의 민족을 생각해 보시면 혹은 요기요 서비스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각종 서비스가 그냥 단순히 배달만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각종 이제 푸드와 관련된 요즘 나오고 있는 각종 이제 직접 뭔가 대응을 해줄 수 있는 해주세요라든지 심부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알리바바가 인수를 하면서 결제단이 알리페이가 가장 먼저 우선에 뜨게 되고 위챗페이, 그러니까 텐센트 거는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보기를 해서 더 펼쳐져야 결제가 되도록 숨겨놨는 이제 그 이전에는 사실은 결제가 동등하게 나왔었는데 이제 서로가 이제 경쟁 구도가 바뀌고 인수합병이 되면서 가장 먼저 봤던 거는 페이 결제는 이제 알리페이가 가장 상단에 갔고 웨이터 같은 경우도 모바이크에서는 위챗페이가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BAT의 유니콘 투자 관계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거에 대한 도식표를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교집합이 되고 있는 게 이전에 16년도까지만 해도 띠디 추싱이라는 공유 차량 서비스, 우버라는 서비스와 비슷한 그런 서비스가 띠디 추싱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얼렁어라든지 왜냐면 바이두 같은 경우도 예전에 누오미라든지 바이두 와이바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배달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또 다 지분을 넘기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이제 교집합이 생기면서 얼렁거라든지 오포라든지 띠디 추싱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가 교집합이 되고 혹은 합집합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쭉 보면은 서로 얽히고 설키는 관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찌노토키아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가 투자를 지금 최근에 해서 엄청나게 또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요즘 퀴즈 앱 같은 거 많이 지금 뜨고 있는데 중국 이제 찌노토키아와 한국에서는 틱톡이라는 서비스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이제 알리바바 진영, 텐센트 진영. 근데 상대적으로 바이두는 조금 주춤한 편입니다. 바이두는 거의 지금 AI 쪽으로 완전 몰입을 하면서 새로 개발 지구에다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보다는 기술, 테크 기술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서비스 영역에서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달이나 혹은 다다음 달에 AI 쪽으로 또 중국의 지금 상황을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기술적으로는 미국이 더 앞설지는 모르겠지만 활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상황들은 중국이 더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빠르게 생활 속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무시를 하고 수집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집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건 웃을 수가 있지만 데이터가 보여요. 그 데이터가 어떻게 DB에 모여 있고 그 DB를 통해서 어떻게 매핑을 시키고 계속 자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AI 서로가 계속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응용하는 애들이 많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최근에 션전이랑 홍콩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션전에는 지금 이미 안면 인식으로 해서 횡단보도 건넜을 때 바로 지적해서 잡아내고 벌금 매깁니다.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미 상황이 지금 실용화가 돼서 상용화가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 중국의 AI가 무서운데 지금은 바이두가 조금 주춤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하반기라든지 혹은 내후년이라든지 바이두가 어떤 식으로 나타낼지는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주춤해 보이죠. 텐센트와 알리바바 그다음에 바이두가 투자한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은 이제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알리바바는 알리바바의 그룹의 상황에 맞게 이커머스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이런 쪽에 상당히 이제 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게임이라든지 메신저가 있기 때문에 각종 이제 이쪽으로도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자동차 교통 이런 AI 쪽으로 상당히 요즘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당장 이 프론트 단의 앞단에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들을 보이진 않지만 추후에 1, 2년 뒤에는 바이두가 아마 좀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계속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투자 소식들을 지금 모아가지고 스타트업 관련된 투자 동향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면 벤처캐피털 협회라든지 롯데펀드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집계되고 있는 숫자가 창투사 위주로 A라는 창투사가 월 몇 건 했는지가 많이 집계가 되고 있고 실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P 투자가 A라는 스타트업이 얼마를 받고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걸 지금 4년째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문본, 일문, 그다음에 한국어본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폴린 파트너스 김선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극과 극의 상황을 비교를 하는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제 그 파괴적인 혁신을 이야기할 때 고객 가치를 위해서 종류를 아주 늘리거나 아니면 아주 생략화해서 단순화시키는 사례들을 극단의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두 사례는 첫 번째는 매트리스계에서 이제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왔던 캐스퍼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맞춤형으로 해서 샴푸와 컨디셔너를 굉장히 많은 조합으로 고객이 궁금해하는 펑션 오브 뷰티라는 회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례 자체는 단일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두 사례를 동시에 봄으로써 고객 가치를 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뒷단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보는 자리가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캐스퍼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 매트리스 시장은 이제 그 유통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고가로 시장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창립자가 유통 쪽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을 어떻게 하면 그 직접 배송을 통해서 유통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심이 많았고, 거기에 이제 공동 창업자는 그 매트리스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업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수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모델 사례를 경우에는 여기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이제 쇼핑몰에서 봤을 때 33가지 옵션이 있지만 이 회사는 사이즈 옵션 제외하고 사실 한 가지 매트리스 승부를 보는 그런 구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출시되자마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제 1억 달러의 매출을 빨리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면에는 지불 가능한 가격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단순화하고 유통 구조를 단순화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재질이 메모리 폼하고 라텍스를 이제 섞어서 만드는 그 매트릭스를 하면서 이게 배송이 쉽도록 이렇게 접을 수 있게 굉장히 부피를 줄여서 배송이 가능할 수 있는 데까지 유통 혁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구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혁신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주안점을 뒀던 것은 이 강도를 어떤 식으로 최적의 강도를 찾느냐 혁신을 뒀는데요. 이제 잠을 자는 거에 대해서 수면 패턴들을 분석을 했을 때 기존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던 이유들을 보니까 잠 잘 때 우리가 어떤 형태로 그 모양 잠자는 형상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매트리스는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잠자는 습관에 따라서 다른 매트리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었는데 이걸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경우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잠을 청해서 깰 때까지 거의 모든 형태의 수면 패턴들이 나온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 형태에 잘 맞는 매트릭스의 세 강도를 튜닝한 그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잠자는 동안에 어떤 시간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9개월 정도의 개발 기간을 들여서 매트릭스를 개발을 해서 한 종류의 가장 편안한 매트릭스를 개발을 해서 그걸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서 가장 편안한 수면을 하는 매트릭스로 홍보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100일간의 사용 기간을 트라이얼 기간을 줘서 100일 동안 써보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료 반품 환불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수면에 대한 어떤 그 본인들의 회사의 철학을 담는 마케팅 포인트까지 잘 이어져서 굉장히 큰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최적의 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펑셔널 뷰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처음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이유는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와 MIT 출신의 학원가 출신의 그 CEO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서양 쪽의 모발이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기 때문에 모발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딱 맞는 제품을 그 헤어 제품을 찾기가 힘들고, 또 이제 동시에 또 가발
시장도 굉장히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주문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죠. 그래서 저도 한번 주문 단계 거쳐봤는데 모발의 형태, 모발이 어떤 식으로 형태가 지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관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5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샴푸의 색깔과 향기, 심지어는 용기 그리고 각인까지 하면은 이제 나만의 샴푸와 컨디셔너가 배송이 됩니다. 가격이 이제 한 30불 정도로 기존의 샴푸나 컨디셔너보다는 조금 더 있지만 기존의 제품들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딱 나한테 맞춤형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모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는 Y 컴비네이터를 나오고 나서도 투자 유치를 선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어떤 회사는 모델의 가지수를 줄였고 어떤 회사는 모든 나올 수 있는 가지수 12억 가지의 샴푸를 모델을 들고 나왔는데 두 회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고객들이 어떤 점이 페인 포인트인지를 굉장히 고찰을 통해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다는 것이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고객 가치를 제한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고객 가치를 제한하기 위해서 품종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할 때 고객들이 페인 포인트 그리고 만족되지 않는 니즈를 무엇인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그거를 제한하는 고객 가치를 제한하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H 특허법률 사무소 정태규입니다. 네, 오늘은 주제를 3편 쪽으로 잡아봤습니다. 그 기술적 표장과 이제 암시적 표장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름 자체는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일단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상표를 출원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비즈니스 하시면서 이제 우리 이름을 정하고 이거 출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상표가 어떤 건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름만 상표인지 아세요? 근데 이름이 상표가 아니라 상표라고 하는 것은 상품과 표장이 결합된 걸 상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장 자체가 이름인 거죠. 카카오 앱이면 카카오 그게 되는 거고 지정상품 어플리케이션 이게 하나가 돼서 이제 상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는 표장 지정상품을 어떤 걸 쓰시려고 하는지 항상 여쭤보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식별력 있는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애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과죠. 이 사과를 사과 파는 사람이 쓴다라고 하면 이거를 등록을 주면 안 되겠죠. 근데 전자제품을 파는 사람한테 애플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딘지가 구별이 될 겁니다. 출원할 때. 그렇기 때문에 식별력이 어떤 상품에 붙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일반적인 단어라도 지정 상품에 따라서는 등록 가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도 등록받게 돼 있어요. 보통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내가 먼저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자 등록도 했는데 내가 왜 못 쓰는 거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사업자 등록의 문제고 상표는 선출원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출원하는 사람만이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 이름 알리기 위해서 등록을 안 해놨다가 나중에 뺏기시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자세히 얘기 드릴 부분은 이 식별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떤 거냐면 보통 기술적 표장이라고 하면 뭔가 그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디스크립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표장을 의미하거든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런 표장을 잘 쓰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우리 서비스가 어떤 건지 딱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고 싶지만 그런 것들은 여기 적힌 것처럼 성질 표시, 어떤 서비스인지 어떤 제품인지를 딱 드러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점을 줄 수 없다라는 게 환경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술적 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새우깡 이건 뭐 등록이 됐겠죠. 이런 거는 조금 예외적인 건 어떤 거냐면 계속 오래 쓰다가 유명해지면은 등록을 주기도 해요. 왜냐면 새우깡 처음 나왔을 때는 새우로 만든 과자가 보다 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새우깡이 누구 건지 딱 알잖아요. 이제 상표명을 말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알게 되면 등록을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그 상황까지 가는 데는 오래 걸릴 거고 초기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뭐 유튜브에 뭐 많이 올랐고 뭐 블로그에 많이 올라갔고 그 정도로는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등록을 받기 힘듭니다. 기술적 표장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등록이 되더라도 그걸로 침해 주장을 하기 힘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표를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법 규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은 표장만으로 된 상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만으로 아니면 되는가? 다른 도형을 붙이거나 뭐 다른 텍스트를 결합했을 때는 되는가를 생각해봤을 때는 그러면 다른 도형 때문에 등록이 되는 거지 이 단어 때문에 등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타인한테 권리 행사할 때 이 단어에 대해서 쓰지 말라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만을 독점하기는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런 것도 있어요. 에어프라이어, 다운, 뭐 하는 건지 알겠죠? 그리고 더블샷, 샷이 두개 들었구나 라는 걸 딱 직감하는 걸 기술적 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다음 보시면은 근데 기술적 표장과 암시적 표장이라는 경계는 좀 애매합니다. 기술적 표장은 정확하게 이걸 설명해 주는 거고 암시적 표장은 이걸 암시시켜 주는 거죠. 그 경계가 좀 애매해요. 알바 천국이라는 상표가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딱 봤을 때 알바들의 천국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상표를 받을 수 있는가 해서 이건 특허청과 이제 법원에서는 이거는 이제 기술적 표장이 아니다, 암시적인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표현이 딱 그대로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기 좋은 곳을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지 이거를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정확히 알려주는 게 아니다라고 암시적 표장이라고 해서 이거는 등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에는 추론을 해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신나가니 오케이 하면은 좋은 거죠.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로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 성질 표시로 해서 뭐 등록이 됐던 케이스들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코레일, 이가탄 이런 것도 뭐 이가 튼튼하게 하는 약인 것 같다는 걸 암시시켜줬다고 판단했고요.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실 때 기술적 표장으로 해석이 될지 암시적 표장이 될지 애매할 수 있는데 이건 확실하게 기술적 표장이다 라는 거는 상표가 되게 힘들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표현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라겔락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도 이제 뭐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선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상표를 등록받았고 글라스락이라는 데 상표를 등록받았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겔락은 암시적 표장, 두 번 잠근다라는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암시적 표장이라서. 근데 글라스락은 이건 기술적 표장으로 판단을 받았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그 라겔락 쪽에서 글라스락 상표는 등록을 유지하면 안 된다. 우리 상표랑 유사하기 때문에 등록을 주면 안 된다라고 무효심판을 청구했었어요. 무효심판이라는 거는 이 상표는 처음부터 등록을 시켜주면 안 되는데 심사관이 잘못 봤다. 그래서 법원 이제 판단해가지고 무효를 시켜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판례에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해석이 딱 이랬어요. 글라스는 원재료를 의미하고 락은 이거의 제품, 닿는 기능을 하는 거다라는 걸 할 때 이걸 결합해서 말하면은 결합됐지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기술적 표정에 해당된다. 뭐 흘러나오지 않게 차단해서 외부의 물질과 공기가 잘 스며들게 안 잠근다라는 의미를 기술한다라고 해서 기술적 표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쪽에서 그 라겔락 쪽에서 우리 상표랑 유사해서 무효를 해달라라고 한 거랑 상관없이 기술적 표정이라서 무효다라고 해서 무효를 시켰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상표를 고르실 때 우리 서비스가 뭔지 정확하게 드러내고 싶은 욕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름을 보호받지 못하니까 네이밍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네이밍이 암시적 표장 정도 수준이 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 정도면은 우리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느낌을 주면서도 등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라우디 홍원표 이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 유치, 일반 대중한테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케팅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 이외에 제도적인 혜택에 대해서 좀 총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면 다양한 추가 투자 기회에 노출되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K-크라우드 펀드라고 해서 260억 원 규모로 마젤란 프리츠 송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00억 원 규모로 또 마중물 펀드를 통해서 문화, 게임, 컨텐츠 등을 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신 기업들에 추가적으로 매칭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IBK 그룹에서 100억 원 규모, 그 다음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KRX 매칭 펀드
75억 원 규모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면 크라우드 펀딩을 하실 때 추가적으로 펀드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후에 또 추가적으로 펀드에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아시겠지만 크라우드 펀딩에 엔젤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을 하시면 코넥스 시장으로 직상장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 시에 3억 원 이상 그리고 투자자 50인 이상을 모으셨을 때는 코넥스 시장으로 직상장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 KSM 시장을 통해서 6개월 후에 코넥스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상장 특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뭐 아시겠지만 엔젤 투자자분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을 때는 엔젤 투자 매칭 펀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엔젤 투자자분께 투자를 받으시면 그 엔젤 투자 매칭 비율이 높아집니다. 또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연기형 R&D 자금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2억 원까지 지원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네, 일반 투자자 한도가 지금 4월 10일부로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도 한 개 기업당 500만 원까지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연간 1,000만 원까지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크라우드 펀딩 상의 전문 투자자 제도 중에 한 가지가 2년간 2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떤 스타트업이든 2년간 2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전문 투자자로 인정이 되는데요. 일반 투자자분들도 2년간 꽉꽉 채워서 2천만 원 투자를 하시면 크라우드 펀딩 상의 전문 투자자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3,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스타트업들과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내일 오후 7시에 을지로 IBK 파이낸스 타워에서 진행을 합니다. 혹시나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네 개의 스타트업이 내일 참여를 해서 발표를 하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